깜깜한 가을밤이었다. 늙은 사업가는 자기 서재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15년 전 가을에 열었던 가든 파티 때의 일을 회상하고 있었다. 파티에는 지식인들이 많이 모여 여러 가지 흥미있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중에서도 화제가 된 것은 사형제도였다. 손님들 가운데에는 학자나 저널리스트가 많았으므로 대다수는 사형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들은 이 처형 방법을 기독교 국가로서는 부적당하고 비도덕적이며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었다. 그들 가운데에는 어떤 경우에도 사형 대신 종신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사람도 있었다. 나는 여러분의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군요. 주인인 사업가는 그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사형도 종신형도 시험해 본 적이 없지만 선험적으로 판단한다면 내 생각으로는 사형이 종신형보다는 도덕적이고 인도적이지요. 사형이 단숨에 생명을 뺏는 데 비해 종신형은 천천히 시간을 끌기 때문이죠. 형리 입장에서도 도대체 어느 쪽 형리가 보다 인간적일까요? 단 몇 분 만에 사람을 죽이는 형리와 오랜 세월에 걸쳐 천천히 사람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형리와 말입니다. 갇힌 사람의 방에는 촛불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다. 그 갇힌 사람은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다. 보이는 것은 그의 등허리와 머리와 손뿐이었다. 테이블 위나 두 다리로 된 안락 의자 위나 테이블 곁에 있는 융단 위에도 펴진 그대로의 책들이 놓여 있었다. 5분쯤 지나도 갇힌 사람은 단 한 번도 몸을 까딱하지 않았다. 15년에 걸친 유폐 생활이 꼼짝도 하지 않고 줄곧 앉아있는 법을 가르쳐 준 것이었다. 사업가는 손가락으로 창문을 두들겨 보았다. 그러나 갇힌 사람은 이 소리에도 몸 한번 움직이지 않았다. 그래서 사업가는 주의 깊게 문에 붙은 봉인을 떼고 열쇠 구멍에 열쇠를 밀어 넣었다. 녹슨 열쇠가 목신 듯한 소리를 내고 문이 끽 하고 열렸다. 사업가는 당장이라도 놀라움의 외침과 발걸음 소리가 들릴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3분쯤 지나도 문 저쪽은 전과 마찬가지로 조용했다. 그는 방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지금 서재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사업가는 이 모든 것을 상기하고 자기 마음에 묻는 것이었다. 이런 내기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그 법학자가 인생의 15년간을 헛되이 보내고 내가 200만 루블을 던져버린다고 해서 거기서 어떤 이익이 생길 것인가? 이런 짓으로 사형이 종신형보다 좋은지 나쁜지 사람들한테 증명될 수 있을 것인가? 천만의 말씀이지. 쓸데없고 무의미한 짓이야. 내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은 모든 것이 풍족한 자의 변덕이었고 그 법학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돈에 대한 집착 이외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 그리고 그는 그 모임 뒤에 일어난 일을 상기해 보았다. 법학자는 사업가의 정원에 세워진 한 별채에서 엄중한 감시 아래 유폐 생활을 하기로 약정되었다. 15년 동안 법률가는 별채에서 한 걸음이라도 바깥으로 나오거나 살아있는 사람을 만나거나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거나 편지나 신문을 받아볼 권리를 박탈당하도록 약정되었다. 악기를 가지거나 책을 읽거나 편지를 쓰거나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것은 상관없었다. 바깥 세상과의 교섭은 약정에 따라 그것 때문에 일부러 설치된 자그마한 창구를 통해 말없이 행하게 되어 있었다. 책, 악보, 술 따위의 필요한 것은 모두 메모지에 적어내면 얼마든지 흡족할 만큼 받기로 되어 있었으나 그것도 창구 너머로 한정되어 있었다.
약정은 유폐 생활이 엄밀한 의미에서 완벽한 독방 감금이 되도록 면밀하게 짜여졌으며 1870년 11월 14일 12시부터 1885년 11월 14일 12시까지 꼬박 15년간 갇혀 있을 의무를 법학자에게 부과했다. 만약에 이 조건을 위반하려는 시도가 조금이라도 법학자 측에 엿보일 경우에는 설령 그것이 기한의 2분 전일지라도 사업가는 200만 루블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게 약정되었다. 유폐 생활의 최초 1년은 그의 간단한 메모로 미루어 볼 때 법학자는 고독과 무료함에 몹시 괴로워한 것 같았다. 그가 틀어박혀 있는 별채에서는 낮이나 밤이나 끊임없이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술과 담배를 끊어버렸다. 그의 메모에 의하면 술은 갖가지 욕망을 일으키는데 욕망은 죄수에게는 제일의 적이며 더구나 좋은 술을 마시고 누구와도 만나지 않는 것만큼 쓸쓸한 일도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담배는 방한 공기를 더럽히기 때문이라고 그는 적어 보냈던 것이다. 첫 해에 법학자에게 차입된 것은 복잡한 사랑의 책략을 다룬 소설이라든가 탐정소설이나 괴기소설, 희극 따위로 단지 가벼운 내용의 책들이었다. 2년째가 되자 별채의 음악은 뚝 끊어지고 법학자가 메모로 요구하는 것은 고전 작가의 작품뿐이었다. 5년째에는 또 음악이 들리기 시작하고 갇힌 사람은 술을 요구했다. 작은 창문 너머로 그의 태도를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이 1년 동안 줄곧 그는 먹고 마시고 침대에 드러눕거나 늘 하품을 하거나 성난 듯이 중얼중얼 혼잣말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책도 전혀 읽지 않았다. 이따금 밤중에 책상머리에 앉아 한참 동안 무엇인지 글을 쓰고 있는 것 같았으나 아침이 되면 그 쓴 것을 모조리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것이었다. 그의 울음소리가 들린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6년째 후반에 접어들자 갇힌 사람은 어학이며 철학이며 역사 공부를 열심히 시작했다. 그는 탐욕스러운 기세로 이들 학문에 열을 올렸는데 그 때문에 사업가는 책을 구해서 넣어주기에 바빴다. 그 후 4년 동안에 그의 부탁으로 구해준 책은 약 600권에 달했다. 독서 산매의 이 시기에 사업가는 갇혀있는 그 사람으로부터 이런 편지를 받은 적이 있었다. 친애하는 간수님, 이 글을 당신에게 6나라의 말로써 보냅니다. 이 글을 능숙한 사람에게 보여서 읽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하나도 틀린 데가 없다면 죄송합니다만 정원에서 총소리를 울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총소리는 지금까지 내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줄 것입니다. 모든 시대와 모든 나라의 천재들은 그들의 언어는 여러 가지로 다르다고 말합니다만 그들의 마음속에 불타고 있는 것은 결국 똑같은 불꽃입니다. 그들의 말을 이해할 수 있음으로써 현재 내 마음이 얼마만큼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커다란 행복을 맛보고 있는지를 당신이 알아주신다면 다행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갇힌 사람의 소원은 달성되었다. 사업가는 정원에서 2발의 총소리를 울리도록 명령했다. 그 후 10년째가 지나자 법학자는 꼼짝도 하지 않고 책상머리에 앉아 오직 복음서만을 탐독했다. 사업가 입장에서 본다면 4년 동안에 600권이나 되는 어려운 책을 독파한 사람이 그다지 두툼하지도 않은 쉬운 책 하나를 읽는데 1년 가까이 보낸 것이 이상하게 여겨졌다. 그러나 마침내 종교사와 신학이 복음서와 대치되었다. 유폐 생활의 마지막 2년 동안에는 갇힌 사람은 닥치는 대로 수많은 양의 책을 읽었다. 자연과학을 공부하고 있는가 하면
바이런이나 셰익스피어를 찾기도 했다. 이따금 화학이며 의학과서, 소설, 철학 논문, 신학 논문 등을 동시에 넣어달라고 적은 메모를 보낼 때도 있었다. 그의 독서는 마치 넓은 바다에서 난파선의 파편 사이를 헤엄치면서 어떻게든 목숨을 건지려고 저쪽 파편에서 이쪽 파편으로 필사적으로 달라붙는 모습과도 같았다. 늙은 사업가는 이 모든 것을 상기하면서 이렇게 생각했다. 내일 12시가 되면 그 사람은 자유를 얻게 된다. 약정에 따라 나는 그 작자한테 200만 루블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지불해버리면 모든 것이 끝장난다. 나는 완전히 파산하고 마는 것이다. 15년 전에는 자기도 확실히 모를 만큼 막대한 재산을 갖고 있었던 그도 지금은 재산과 부채 중 어느 쪽이 많은지 자신에게 묻기도 겁날 정도였다. 분별 없는 증권거래와 운수에 맡기는 투기, 나이를 먹어도 고치지 못하는 화내기 쉬운 성격 등이 점점 그의 사업을 부진 상태로 몰아넣어 자신만만하고 겁을 모르던 이전의 오만한 부호도 이제는 주가의 사소한 등락에도 조마조마하는 중류 정도의 사업가가 되어버렸던 것이다. 공연히 속상한 내기를 했어. 절망한 노인은 머리를 괴고 중얼거렸다. 왜 그 사람은 죽지 않았을까? 그놈은 아직 40살이지. 나한테서 마지막 재산을 뺏고 결혼해서 인생을 즐기거나 시세 변동을 즐기거나 하겠지. 그런데 나는 거지처럼 부러운 듯이 그것을 바라보고는 매일매일 내 행복한 생활은 모두 당신 덕분입니다. 제발 내게 당신을 도와주게 해주십시오. 같은 말을 듣게 될 거야. 그것은 싫다. 그렇게 되면 너무도 비참해. 파산과 치욕에서 도망치는 유일한 길. 그것은 그 사람의 죽음이다. 3시가 되었다. 사업가는 귀를 기울였다. 집안 사람들은 모두 잠들어 있고 창문 밖에서 얼어붙은 나무들의 술렁이는 소리가 들릴 뿐이었다. 소리를 내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그는 지난 15년에 걸쳐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는 문의 열쇠를 내하 금고에서 꺼내어 외투를 입고 밖으로 나섰다. 정원은 캄캄하고 추웠다. 비가 내렸다. 살을 내는 축축한 바람이 소리 지르며 정원 안으로 불어닥쳐 나무들에게 잠시도 휴식을 주지 않았다. 사업가는 눈을 부릅떴다. 그러나 땅바닥이며 흰 석상이며 별채며 나무도 보이지 않았다. 별채가 서 있는 부근까지 오자 그는 경비원에게 2번 말을 건넸다. 대답이 없었다. 아마 경비원은 이 나쁜 날씨를 피하여 지금쯤은 부엌이나 온실의 어느 곳에서 잠들어 있는 것 같았다. 만약 내가 내 계획을 실행할 만한 용기를 갖고 있다면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혐의는 제일 먼저 경비원에게 갈 테지. 그는 어둠 속에서 계단과 문을 찾아내고 별채의 현관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손으로 더듬어 좁은 복도로 나가 성냥을 켰다. 거기에도 아무도 없었다. 침구를 벗긴 누군가의 침대가 놓여 있고 한쪽 구석에 주철로 된 난로가 까맣게 입을 벌리고 있었다. 갇힌 사람의 방으로 들어가는 문의 봉인은 그대로 있었다. 성냥불이 꺼지자 노인은 흥분한 나머지 떨면서 작은 창문으로 들여다보았다. 갇힌 사람의 방에는 촛불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다. 그 갇힌 사람은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다. 보이는 것은 그의 등허리와 머리와 손뿐이었다. 테이블 위나 2 다리로 된 안락 의자 위나 테이블 곁에 있는 융단 위에도 펴진 그대로의 책들이 놓여 있었다. 5분쯤 지나도 갇힌 사람은 단 한 번도 몸을 까딱하지 않았다.
15년에 걸친 유폐 생활이 꼼짝도 하지 않고 줄곧 앉아있는 법을 가르쳐 준 것이었다. 사업가는 손가락으로 창문을 두들겨 보았다. 그러나 갇힌 사람은 이 소리에도 몸 한번 움직이지 않았다. 그래서 사업가는 주의 깊게 문에 붙은 봉인을 떼고 열쇠 구멍에 열쇠를 밀어 넣었다. 녹슨 열쇠가 목신 듯한 소리를 내고 문이 끽 하고 열렸다. 사업가는 당장이라도 놀라움의 외침과 발걸음 소리가 들릴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3분쯤 지나도 문 저쪽은 전과 마찬가지로 조용했다. 그는 방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결심했다. 테이블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은 세상의 보통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사나이였다. 여인처럼 기다랗고 곱슬곱슬한 머리칼과 더부룩한 턱수염을 기른 모습은 그야말로 사람의 가죽을 뒤집어 쓴 해골이었다. 얼굴색은 흙을 연상할 만큼 누렇고 볼은 움푹 패이고 홀쭉하고 크며 머리가 긴 얼굴을 괴고 있는 손은 보기에도 딱할 만큼 바짝 말라 있었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은색으로 빛나고 있었는데 노인처럼 빼빼 마른 얼굴을 쳐다보니 이 사람이 겨우 40살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다. 그는 잠들어 있었다. 나직이 숙인 머리 앞에 있는 테이블 위에 한 장의 종이가 놓여 있고 거기에는 잔 글씨로 무엇인지 쓰여져 있었다. 가엾은 인간 하고 사업가는 생각했다. 잠들어 있군. 아마 200만 루블의 돈을 꿈꾸고 있겠지. 그러나 내가 이 반쯤 죽은 사람을 붙들어 침대에 던져버리고 베개로 호흡을 잠깐 먹게만 한다면 천하의 검시관이라도 타살의 흔적을 찾아내진 못할 거다. 그런데 우선 여기에 써놓은 것이 무언지 읽어봐야겠다. 사업가는 테이블에서 종이 쪽지를 집어들고 다음과 같은 글을 읽었다. 내일 정오에 나는 사람들과 교제할 권리와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 방을 떠나 태양을 우러러보기에 앞서 당신에게 몇 마디 해두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돌보시는 하느님 앞에 깨끗한 양심에 비추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지금의 나는 자유며 생활이며 건강이며 그 밖에 당신이 넣어주신 많은 책 속에서 이 땅 위의 행복이라고 불리고 있는 모든 것을 경멸하고 있습니다. 15년에 걸쳐 나는 이 땅 위의 생활을 주의 깊게 연구해 왔습니다. 물론 나는 세상이나 사람들을 못 본 셈입니다만 당신이 책 속에서 나는 향기 높은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숲에서 사슴과 멧돼지를 쫓고 여성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당신네들의 재능이 풍부한 시인의 마력으로 태어난 구름처럼 가벼운 미녀들이 밤마다 나를 찾아와서 눈이 돌 만큼 멋진 이야기를 속삭이기도 했습니다. 당신이 책 속에서 나는 엘브루즈며 몽블랑의 높은 산에 올라가 아침 해가 떠오르는 모습이며 저녁 때 해가 하늘과 넓은 바다와 산꼭대기를 빨강과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모습을 거기서 바라보았습니다. 머리 위에서 번개가 구름을 가르면서 번쩍이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나는 녹색의 숲과 들과 강과 호수와 마을 등을 바라보고 바다의 요정이 노래 부르는 소리와 목동이 부는 갈대피리의 곡조를 들으며 하느님에 대해 논하려고 오는 아름다운 악마들의 날개도 만져보았던 것입니다. 당신이 책 속에서 나는 밑바닥 없는 나락에도 몸을 던지고 기적을 행하고 사람을 죽이고 마을을 불태우고 새로운 종교를 포교하고 몇 개의 왕국을 내 손에 넣었습니다.
당신의 책은 나에게 예지를 안겨주었습니다. 지칠 줄 모르는 사람의 지혜가 몇 세기에 걸쳐서 만들어낸 모든 것이 자그마한 하나의 덩어리로 응축되어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세상에 누구보다도 현명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책을 경멸하고 이 땅 위의 모든 행복과 예지를 경멸하는 바입니다. 모든 것이 아지랑이처럼 더덥고 헛되며 잠시 동안의 꿈이며 허위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오만하고 현명하며 아름다워도 좋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그러한 당신들이라도 마루 밑에 있는 쥐와 마찬가지로 지상에서 사라지게 할 것이고 당신네들의 자손이나 역사, 당신네들의 그 천재들의 불멸의 업적 또한 이 지구와 함께 동결해 버리든지 혹은 불타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당신네들은 올바른 분별을 잃고 잘못된 길을 걷고 있습니다. 당신네들은 허위를 진실로, 추악을 아름다움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떠한 이유로 사과나 귤나무의 과일 대신에 갑자기 개구리와 도마뱀이 열리게 되거나 혹은 장미에서 말의 땀 냄새가 나게 된다면 당신네들은 아마 놀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나는 하늘과 땅을 잘못 알고 있는 당신네들에 대해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당신네들의 심정을 이해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당신네들이 생활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에 대한 나의 경멸을 사실로서 나타내기 위해 이전에는 낙원처럼 동경하고 지금은 마음속으로부터 멸시하고 있는 200만 루블의 돈을 거절합니다. 이 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기 위해 나는 약속 기한의 5시간 전에 이곳에서 떠납니다. 그럼으로써 나는 이 약정을 파기하는 것입니다. 이 글을 다 읽고 나서 사업가는 종이 쪽지를 테이블 위에 놓고 이 이해할 수 없는 사나이 머리에 키스한 후 울면서 별채에서 나왔다. 그는 여태까지 주식에서 지독한 손해를 본 뒤에조차도 자기 자신에 대해 지금처럼 강한 경멸을 느낀 적은 없었다. 집으로 돌아가자 그는 잠자리에 들었으나 흥분과 눈물 때문에 언제까지고 잠들 수가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경비원들이 파랗게 질려 달려와서 별채에서 거처하는 사나이가 창문을 넘어 정원으로 빠져나와 문을 향해 걸어간 후 어디론가 자취를 감추었다고 말했다. 사업가는 당장 하인들을 데리고 별채로 가서 갇힌 사람이 탈주한 것을 확인했다. 쓸데없는 소문이 나지 않도록 그는 테이블 위에 있던 편지를 집어들고 자기 방으로 돌아와서 뇌하공고 깊숙이 집어넣고 단단히 잠가 버렸다.